가장 빛나는 별의 추락. 3편에서 우리는 천인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노비였던 그는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조선의 시간자 경루, 앙부일구과 하늘치구기를 데이터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삼품 당상관, 상호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조선에서 장영실은 노력과 재능만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과학혁명을 상징하는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가장 밝게 빛나던 순간 역사에서 삭제됩니다. 1막 1442년 3월 16일 아녀 사건. 1442년 3월 세종은 지병이었던 당뇨와 안질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천 온천으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아녀는 왕이 타는 가마입니다. 당시 왕의 안전과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였죠. 그런데 세종이 타기 위해 준비했던 혹은 시승했던 이 아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종실록은 이 사건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타는 아녀가 부러지고 부서졌다. 왕의 가마가 부서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협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녀의 제작 책임자 감조관은 바로 상호군 장영실이었습니다. 이막 기다렸다는 듯한 탄핵.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납니다. 장영실이 왕의 가마를 감독하여 만들었으나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여 왕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니 이는 불경의 죄입니다. 법에 따라 참수해야 마땅합니다. 불경죄, 즉 왕에 대한 불경함. 이것은 영모 다음 가는 중죄였습니다. 신하들은 사고를 빌미로 장영실의 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고작 가마 하나가 부서졌다고 그동안 나라에 그토록 큰 공을 세운 천재 기술자를 당장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첫 번째 반응은 옹호였습니다. 장영실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가마가 튼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일부러 그랬겠는가? 죽이는 것은 과하다. 세종은 장영실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을 내세워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시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어찌 총애하는 신하라고 하여 법을 사사로이 적용하십니까? 산막 냉혹한 판결 그리고 삭제. 세종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총애하는 천재 장영실을 지킬 것인가? 국가 시스템 법치와 신하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세종의 두 번째 반응은 타협이었습니다. 너희의 말이 옳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을 굽힐 수는 없구나. 중략 다만 죽이는 것만은 면해주겠노라.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장영실은 불경죄로 곤장 100대를 선고받습니다. 이후 세종이 2등을 감하여 80대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처벌. 그는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정삼품 상호군, 조선 최고의 엔지니어 장영실은 이 곤장 80대의 기록을 끝으로 조선왕 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가 그 곤장을 맞고 살아났는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그 무엇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사막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 왜 그를 버렸나? 이것이 조선 르네상스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성군 세종은 왜 고작 가마 사고 하나로 자신이 천한 노비에서 직접 발탁하여
과학혁명의 파트너로 삼았던 장영실을 그토록 차갑게 내버렸을까? 사관의 서재는 여기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설 1. 사대부 엘리트들의 조직적 견제. 장영실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신분제라는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돌연변이었죠. 양반 사대부들의 눈에 노비 출신이 자신들과 같은 정삼품 당상관이 되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모습은 질투를 넘어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영실을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의 가마가 부서지는 완벽한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마 사고는 방아쇠였을 뿐 본질은 신분 질서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격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이 사대부 전체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실과 타협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가설 2. 한글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 이것은 더 냉철하고 더 전략적인 가설입니다. 안여 사건이 터진 1442년. 이 시기는 세종이 궁극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였습니다. 한글 창제는 노비 등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선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던 사대부들은 백성의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면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반발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종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었습니다. 전쟁 1. 노비 장영실을 지키겠다는 사대부들과의 전쟁. 전쟁 2. 백성의 글자를 만들겠다는 사대부들과의 전쟁. 세종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1442년 3월 안여 사건으로 장영실을 파면시키며 사대부들의 불만을 잠재웁니다. 정치적 타협. 그리고 1년 뒤 1443년 12월 그는 훈민정음이라는 진짜 혁명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장영실은 사고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한글 창제라는 더 큰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물로 희생된 것입니다. 오막 혁신의 대가. 어느 쪽 가설이 진실이든 분명한 것은 혁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과학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장 빛나는 별 하나를 스스로 꺼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인자한 성군으로만 기억하지만 이 장영실 파면 사건은 그가 대의를 위해서는 가장 아끼는 사람조차 냉철하게 버릴 수 있었던 무서운 전략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측정했던 천재, 그 자신은 역사 속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후 세종은 홀로 조선 최대의 혁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관의 서재 5편 혁명가 마이너스 글자를 만들다에서 사대부 전체와 맞서 싸운 한글 창제의 비밀스러운 기록을 열겠습니다.